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맨TV의 지구과학의 준맨 전주민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바로 수질오염에 대한 얘기예요. 자, 수질오염에 대해 우리가 도입하기에 앞서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합시다. 자, 잘 봤죠? 자, 우리 수질오염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데 여기 노란 글씨 수질오염이라고 써있는 거 여러분 먼저 유인물에 딱 쓰면서 시작하면 좋겠죠? 유인물에 수질오염이란 해가지고 수질오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이 이제 우리가 원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 화학적, 물리적으로 상태가 변해서 우리가 별로의 용도로 쓸 수 없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수질오염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수질오염 물질들의 유형들이 이렇게 쭈루룩 있어요, 여러분. 한번 줄로 한번 이어봅시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합성 유기화합물, 무기영양염류, 그 다음에 유기물, 그 다음에 중금속, 얘네들이 어디에 해당할지, 발생 원인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어딜지 한번 줄로 한번 여러분 추정해서 한번 이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읽고 나면 선생님이 바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이어봐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 보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종이를 봐야 돼요. 다 이었나요? 자, 그럼 한번 선생님을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다양한 지금 수질오염 물질의 유형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합성 유기화합물 어디다 이었습니까? 몇 번째? 아, 그렇죠. 합성 유기화합물은 지금 요렇게 다시 합성 유기화합물은 맨 마지막 거입니다. 이렇게 화학 제품들, 그래서 인공 합성 유기물질들, 아예 분해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물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생물체에 흡입되면 독성 같은 거 나타냅니다. 교과서에 보면 DDT 같은 거, 다이옥신 이런 거 나와있거든. 이런 것들이 우리 합성 유기화합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영양염류는 뭐냐면 바로 첫 번째 거로 이었죠. 이게 이제 여러분 앞으로 뒤에서 배울 적조, 녹조, 뭐 부영양화 이런데 원인 물질이 되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질산염, 인산염이라고 써있죠, 그쵸? 이런 질산염, 인산염 같은 게 질소와 인이 이제 다른 여러 무기물질이랑 결합해서 이루어진 어떤 물질들로서 이런 걸 영양염류라고 불러요. 이런 애들이 물속에 너무 과다하면 얘네들이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거죠. 영양염류 들어본 적 있죠? 전에 난류, 한류 할 때 나온 적 있죠. 그때 나오는 그 영양염류 얘네들이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긴 합니다. 많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기물 어디 갔대?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유기물은 바로 여기죠. 그래서 각종 오폐수나 이런 무기물질이니까 분해되는데 오래 걸리는 탄소가 들어있는 어떤 화합물들, 여러분이 보는 어떤 더러운 물질들, 그러니까 좀 오염된 물질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유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 중에 이제 물을 오염시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되려면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수질을 많이 오염시키는 주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금속, 뭔지 알겠죠? 특히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체에 농축되었다가, 선생님 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 있는데, 물고기 몸에 축적됐다가 이 물고기들이 점점 상위 포식자의 몸속에 들어가고, 예를 들어 참치가 작은 물고기를 먹으면 참치 속에 수은이 농축된단 말이야. 그런 참치를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도 이런 중금속이 농축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생물 농축이라고 불러요. 뒤에서 다시 한번 잠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수질오염 물질의 유형들이 있다라고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빈칸들이 막 이렇게 멋있게 있죠? 자, 이러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물질들에 의해서 수질오염이 얼마나 심하냐를 나타내주는 어떤 지표들이 있어요. 여기가 오늘 동영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수질오염의 지표 보고 있죠? 따라하고 있죠? 아, 여러분이 궁금해해서 그러는데 선생님이 요번 두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께 얘기할 게 있어요. 뭐냐면 간단한 이벤트를 할까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그래서 첫 번째, 구독자가 100명을 넘으면 100명 이벤트 Q&A를 한번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요번 영상이 잘 끝난 다음에 댓글에다가 지구과학으로 한번 사자성어를 남기면 지구과학 사자성어 댓글 단 사람 중에 선생님 추첨을 해서 뭘 해줄까? 문화상품권. 야,
이 사람들과 선생님이 이 댓글을 올린 사람 중에 추첨해서 같이 중간고사가 마무리된 후에 밥을 한번 먹으러 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여러분. 자, 빨리 수업합시다. 자, 넘어가서 수질 오염의 지표 몇 가지 용존 산소량이라는 것과 그리고 다음에 보면 또 다른 게 나와요. 일단 여러분 거기 빈칸에다가 용존 산소량이라고 써놓읍시다. 용존 산소량. 알겠죠? 제목에 딱 느낌이 오죠? 뭐야? 물속에 녹아있는 뭐의 양일 거라 그때? 바로 산소의 양이죠. 산소. 그죠? 물속에 산소가 얼마나 녹아있는지를 우리가 용존 산소량이라 불러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물속에 있는 생물들이 호흡을 할 때 산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물속에 산소가 많이 녹아있다는 건 뭐냐면 물이 굉장히 깨끗하다, 물이 신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의 신선도를 나타내 주는데 여러분 우리 화학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수업 시간에 가끔 나오지만 이러한 기체들은 물의 온도가 언제 잘 녹아? 언제?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그쵸?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굉장히 잘 녹아있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용존 산소량이 그러면은 언제 작아지냐? 그러니까 물이 언제 좀 수질이 악화될 수 있냐를 따졌을 때 언제겠어? 상대적으로 수온이 뭐 할 때? 높을 때. 수온이 높으면 산소가 좀 적게 녹을 수 있겠죠. 또 플랑크톤이 너무 많아지면,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너무 심하게 증식을 하면 얘네들이 산소를 과다하게 소모하겠죠. 지네 호흡하다 보면 그러면서 산소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동식물에 뭘까요? 빈칸 뭐겠어? 호흡이죠. 호흡하면 산소를 쓰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생물에 의한, 여기가 바로 뭐냐면 유기물입니다. 마지막 빈칸은 유기물.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 수질 오염을 일으킨 영양물질의 유기물이라고 했었죠. 그런 유기물들이 물속에 유입되면 걔네들이 다 수질을 악화시켜요. 걔네들을 분해할 때 산소가 쓰입니다. 그러면서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줄을 잘 이어봐야죠. 그죠? 얘는 이 설명에 들어있는 데가 바로 용존 산소량의 설명이 되겠죠. 두 번째, BOD입니다. 뭐의 줄임말이냐? 뭐의 줄임말이었더라? 넘어가자. 잠깐 줄임말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자, 이게 뭐냐면은 두 번째 게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에요. 그러니까 biological oxygen, 그 다음에 요구량. 요구량 영어로 뭐였지? 모르겠다. 자, 넘어갑시다. 얘는 뭐냐면 바로 영어가 요새 잘 안 돼요, 여러분. 물속의 유기물이 어떤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될 때 필요한 산소량이야. 여기서 이 빈칸의 답이 뭐냐면 중요한 말입니다. 호기성이라고 불러요. 호기성. 그러니까 아까 오염물질 중에 이 유기물이 이제 주 오염원인데 수질로 악화시키는 이러한 유기물들이 물속에 유입되면 얘네들을 분해해야 돼. 누가 분해하냐? 산소를 이용한 분해를 합니다. 산소를 이용해서 박테리아가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애를 우리가 호기성 박테리아 불러요. 산소를 싫어하는 애는 혐기성이라 부르는데 산소를 좋아해서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할 수 있는 애들이야. 이런 걸 호기성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걔네들이 이 유기물을 분해를 해야 돼. 왜냐면 오염물질들이니까. 그때 얼마나 산소가 필요하냐를 우리가 BOD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봐봐. 어떻게 측정하냐? 물을 한 5일 동안 냅둬요. 그럼 분해하겠지. 그때 산소가 줄어들 거 아니야. 분해하면 쓰니까 산소를. 그때 얼마나 산소가 줄어드는지 가지고 BOD를 측정하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얘야. BOD가 뭐 할수록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되는 물속에 유기성 오염물질이 많다는 거야. BOD가? 그러니까 유기성 물질이 많으면 호기성 박테리아가 분해해야 되는 유기물이 많다는 거잖아. 그럼 그만큼 산소를 많이 쓰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BOD가 뭐 할수록? 뭐야, 왜 이거 먼저 나와? 자, 다시. BOD가 높을수록 잠깐만. BOD가 낮을수록? 잠깐만. 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야, 여러분 틀렸어. 미안해, 이거. 높이야, 높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나왔지? 봐봐. 잘못됐어요. BOD가 높을수록, 높입니다. 높을수록 호기성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되는 물속의 유기성 오염물질이 많다는 걸 뜻해요, 여러분. 이거 높이야, 난 아니야. 높입니다. 높을수록. 그러니까 BOD가 높다. 물이 많이 오염됐다, 적게 오염됐다. 물이 뭐다? 여러분? 물이 많이 오염됐다. BOD가 높다, 오염도가 크다, 분해해야 할 유기물이 많다.
그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산소를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BOD가 높아지는 거는 유기물이 많이 유입돼서 호기성 박테리아가 잔뜩 번식하고 그만큼 산소를 많이 소모하고 이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DO, 물의 신선도, BOD, 물속에 오염물질을 분해하는데 드는 산소의 양,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두 개로 우리가 수질 오염의 지표를 구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요새 여러분이 가끔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또 수질오염 이번에 조사하면서 많이 여러분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물속에 유기물이나 이런 영양염류가 많이 유입되면 물이 굉장히 똥물이 돼요. 더러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특히 아까 무기 영양염류, 인산염, 질산염, 질소와 인 같은 게 물에 많이 유입되면 플랑크톤이 너무 과다하게 번식할 수 있거든. 이럴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부영양화라고 그래요. 물속에 무기 영양염류가 굉장히 많이 유입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과잉 공급됐다, 이걸 부영양화라고 프린트에 써놓읍시다. 알겠죠? 라고 해요. 이게 이제 막 그 폐수, 생활하수 막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영양염류가 많이 들어있어요. 인산염, 질산염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물속에 너무 많이 유입되면 여기 보면 좀 똥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영양화가 되면 어떤 일들이 있냐 한번 볼게. 첫 번째, 뭐가 되냐? 플랑크톤, 이거 우리가 조류라 부르기도 해요. 얘네들이 과다하게 증식하는 거야. 그래서 플랑크톤의 대량 증식. 그럼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증식한다는 게 바로 녹조, 적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질오염 발표하면서 조별로 녹조 한 조 많죠? 그죠? 4대강 사업에서 이제 물이 고여 있으면서 굉장히 영양염류가 과다 유입되고 그로 인한 플랑크톤의 과다 번식을 다룬 조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로 녹조나 적조가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봐봐, 녹조, 적조, 플랑크톤이 너무 많아. 그럼 산소를 많이 쓰겠지. 그러니까 DO가 감소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이제 DO가 감소하다 보면, 그러니까 물속에 산소가 줄어들다 보면 플랑크톤이 다 폐사해요. 숨을 못 쉬니까 산소가 없어서. 그러면 이제 물이 썩는 겁니다. 이제 걔네들의 사체 같은 것 때문에. 혹은 물고기가 죽거나. 그래서 이제 걔네들의 사체, 그것들이 유기물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수질이 악화되는 거야. 그 플랑크톤의 사체, 물고기 사체, 그리고 그 밖에 유입된 유기물들, 이런 걸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된다. 무슨 말이다? 분해해야 할 썩은 애들, 오염물질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BOD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프린트를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느낌이 좋죠? 우리 시작한 지 한 10분 됐는데 벌써 프린트 뒤집었다는 거는 오늘 강의는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뭘까요, 이게? 바로 이게 적조죠, 적조. 또 마셔보고 싶나요, 여러분? 녹조죠, 그죠? 이런 적조와 녹조가 아까 뭐 때문이다? 플랑크톤,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플랑크톤의 과다 증식으로 인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수계의 부영양화로 인해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억하자. 부영양화, 뭐가 어떻게 된다? 플랑크톤이 과다 번식하는 거야. 그러면 적조, 녹조가 생기는 거죠. 알겠죠? 언제 이런 일들이 있냐? 이게 지금 프린트에 써있죠? 어떤 때 그러냐면 수온이 높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플랑크톤은 따뜻한 바다에서 잘 살거든. 그래서 수온이 높을 때, 이럴 때 플랑크톤이 과다 번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친구들이 식물성 플랑크톤인 경우가 많거든. 바다에 있는 거는 왜 빨갛게 보이냐면은 이 플랑크톤이 약간 갈색이나 적설돼서 그런 거야. 근데 물에 사는 건 종류가 달라. 얘는 짠물, 얘는 안 짠물이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은 녹색을 띠건 녹조류라 불러. 녹조류. 이런 애들이 이제 번식해서 이렇게 녹조, 적조 일어나는 건데, 이런 애들이 주로 식물성이 많다 보니까 저렇게 일조량이 풍부할 때 더 이런 녹조, 적조가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잘 보여? 맨날 뉴스에서 녹조 라떼가 어쩌고저쩌고 막 할 때 있잖아.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여름이죠. 그죠? 여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잘 있는 거. 수온이 높고 일조량이 풍부하고. 다음 거기 밑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다시 정리해봐봐. 영양염류가 하천에 과다 유입돼. 그럼 물이 뭐 하는 거야? 물이 부영양화 되는 거야. 그럼 플랑크톤이 과다하게 번식하죠. 그럼 어떻게 돼? 플랑크톤의 과다 번식으로 인해서 물속에 산소가 줄어들죠. 플랑크톤이 산소를 쓰니까. 결국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물고기가 폐사하고 BOD가 높아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진으로 한번 봅시다. 이거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러한 그 여기 사람이 지금 몸이 굉장히 아파 보이지, 그지? 뼈도 보이고 막, 그죠? 이러한 일들 여기도 볼래? 어우, 되게 뭔가 무섭지만
두 사람 얼굴 표정이 굉장히 비슷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약간 신경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러한 병들이 일어나곤 해요. 자, 이게 어떤 중금속 때문이냐면은 바로 이러한 애들 때문입니다. 이 병을 미나마타 병이라고 부르는데 수은 때문이에요. 수은. 거기 프린트에 써놓자. 미나마타 병이라는 걸 표의 첫 번째 칸에다 쓰면 돼요. 여러분. 표의 첫 번째 칸에다가. 미나마타 병. 뭐가 농축됐을 때냐면 수은입니다. 수은. 수은이 체내에 농축되어 라고 쓰면 되겠죠.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몸에 쌓여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이제 정신이 약간 온전하지 않고 결국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선생님, 중금속의 빈칸은 뭐예요? 라고 여러분 물어보려고 그랬죠? 아까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는데 중금속이 먹이사슬로 인해서 점점 상위 생명체, 그러니까 더 상위 포식자에게 점점 쌓이는 일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여기 제목에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생물 농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 빈칸에 중금속의 생물 농축이라 써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먹이사슬 상위 단계로 점점 옮겨가지고 결국 이러한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물론 이 미나마타 병원인데 이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수은을 너무 과다하게 배출해서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걸려버리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같은 상위 포식자가 아주 오랜 세월에 거쳐서 이런 중금속이 몸에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봐봐. 이건 좀 다른 놈이야.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이런 애들을. 혹시 중금속 하나 더 혹시 기억나는 거 없니,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는데. 교과서 지금 안 펴봤죠? 그럴 줄 알았어. 이건 뭐냐면 카드뮴입니다. 카드뮴. 거기 빈칸에 쓰면 되겠죠? 표의 두 번째 빈칸에다가 이타이 아니고 이타이 병. 아프다야. 일본어로 이타이 하면 아프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타이 병. 이건 카드뮴에 의한 겁니다. 거기 빈칸에 카드뮴 중독으로 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건 이제 이런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런 중금속들이 있잖아. 수질 오염에서도 그렇고 토양 오염에서도 그래.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되면서 얘네들이 사람 몸에 쌓이기도 해요. 지하수 같은 데 유입돼가지고. 혹은 물에 배출되면서 공장 같은 애들이 물에 배출하면서 걔네들이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그 물고기 우리가 먹으면서 이렇게 이런 생물 농축에 의한 중금속 오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수질 오염 물질의 종류 했잖아. 뭐 합성 유기화합물, 무기 영양염류, 유기물, 중금속 했는데 무기 영양염류는 이제 적조 말이 안 나오니 녹조, 적조 이런 영향을 미치고 유기물은 BOD를 높여서 아예 똥물을 만드는 경우가 많고 이런 중금속은 이렇게 생물 농축을 시켜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경우가 많죠. 자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다음 넘어갑시다. 거기 가로 5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 뻔하잖아.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알죠? 여러분이 항상 평상시에 이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물도 아껴 쓰고 뭐가 있을까?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할 내용보다는 국가에서 할 얘기 많긴 한데 여러분도 스스로 생활에서 많이 노력하면 좋겠죠. 자, 몇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개념 조금만 더 다루면 수질 오염 끝나요. 하나 더 중요한 걸 다뤄봅시다. BOD, DO 말고 하나가 뒤에 큼직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큼직한 걸 다루기 앞서서 영상 하나 봅시다, 여러분. 자, 전국 수질 오염원 조사 알아보기. 수질 오염원이란 강이나 호수를 오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여러 형태의 오염물질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오염원은 배출 특성에 따라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으로 나뉩니다. 공장, 가정하수, 축산농가, 분유 처리장 등 배출 장소 및 경로가 명확한 점오염원과 주로 비에 의해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임야, 대지, 논과 밭 등 배출 장소 및 경로가 불분명한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합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잘 봤죠? 오염원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하고 뭐로 나뉜다고 했게 영상에서 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점 오염원과 뭐죠? 비점 오염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점 오염원이라는 건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축산농가, 공장 이런 애들이 주로 점 오염원이에요. 뭐냐?
오염물질의 배출 경로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장에서 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는 그냥 오염물질을 막 뿌리는 게 아니야.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모아서 관을 통해서 나와서 어떤 특정한 장소, 관 끝에서 오염물질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란 말이야. 물론 중간에 정화작용도 거치겠지만 축산농가도 그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로 뭐게? 똥이야, 똥. 동물의 배설물. 이런 것들도 모아서 관을 통해서 배출해서 어떤 강의 어떤 지점에 배출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관 같은 걸 통해서 특정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오염물질이 나오는 이런 걸 우리가 점오염원이라고 불러요. 점오염원.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프린트에다가 점오염원이라고 써놓읍시다. 공장, 가성, 하수. 그러니까 관을 통해서 이렇게 물로 관을 끌어와서 보통 특정 장소에서만 배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맞춰볼까 선생님이랑 같이. 자, 점오염원. 오염원의 위치가 불분명할까? 제한적일까? 맞춰봅시다 여러분. 힘을 내봐요. 자, 뭘까? 제한적이죠. 그쵸? 그러니까 불분명하잖아. 왜냐면 그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은 여기서 배출돼라고 확실히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한적이죠. 좁은 지역, 넓은 지역. 뭘까? 바로 좁은 지역이죠. 왜냐면 그 특정 지역에서만 오염물질이 쫙 나가는 거거든. 물론 그게 나중에 퍼질 수도 있지만 배출되는 그 장소 지역은 좁죠. 그죠? 계절에 따른 변화가 클까 작을까? 작겠죠. 1년 내내 나온단 말이야.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공장이 돌아간다면 우리가 배출한 생활하수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1년 내내 일정하게 배출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오염물질의 수거가 상대적으로 봐봐.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물질들은 관으로 나오니까 모으면 되잖아. 모아서 처리할 수 있겠죠. 그죠? 가정하수도 그렇고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수거가 쉬워요. 왜냐면 배출되는 경로가 쫙 명확하니까. 그리고 이걸 모아서 한 번에 정화시킬 수 있으니까 처리 효율이 높은 이러한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오염원의 특징입니다. 근데 비점오염원 저 위에 있는 애들이야. 논, 밭, 과수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비점오염원이라 불러. 무슨 말이냐면 길가에 논이 쫙 있어. 근데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왔어. 그럼 그 논에 뿌린 비료 같은 게 그냥 물에 흘러가 버리는 거야. 그게 여러분 언제 오염물질이 나올지 안 나올지 예상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논과 밭에 뿌린 비료, 뭐 다른 오염물질들이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막 쓸려 내려가서 물에 유입되고 하면서 물에 오염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디서 오염될지 잘 모르고 오염 배출 장소가 불분명하고 언제 오염물질이 나올지 잘 예상이 안 가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점 오염원이라 그래요. 논이나 밭, 도로도 마찬가지. 도로에 있던 쓰레기 같은 게 비가 오면 쓸려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분명한 애들 이런 것들을 비점 오염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빨리 맞춰보자. 오염원 위치가 불분명하다. 어떤 지역? 넓은 지역이죠. 왜냐면 어떤 지역에서 올지 몰라. 또 비가 오면 넓은 지역에 확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넓은 지역. 계절에 따른 변화가 크죠. 이건 보통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이럴 때 하천이 크게 오염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오염물질 수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언제 오염물질 나올 줄 알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논이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넓은데 어디서 오염물질 나올 줄 알아? 잘 모르겠죠. 그런 것 때문에 오염물질 수거가 굉장히 어렵죠. 처리 효율이 좀 좋지 않죠. 그죠? 이러한 것들 우리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고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막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밑에 보면 우리 아까 앞에서 배운 수질오염 지표들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그래프 해석만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자, 한번 봐볼게. 여러분, 답이 나부터 나와버렸어. 미안. 자, 못 본 거야? 알겠죠? 못 봤죠?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오염물질이 유입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딜까? X, Y, Y, Z, Z, G. 어딜 것 같아? 느껴지니? BOD가 여기서 이렇게 높게 확 올라갔잖아. 아까 BOD가 뭐랬어? 유기물을 호기성 박테리아가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이야. 무슨 말이냐? 유기물이 많이 유입되면은 BOD가 높아지는 거야. 물이 안 좋아지는 거야. 수질이 악화되는 거야. BOD가 높아졌다? 유기물이 유입됐다. 수질이 안 좋아졌다. 이걸 다 분해하는데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OD가 높아지는 XY가 뭐하는 지역이야? 이게 유기물이 유입 구간입니다.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곳이야. XY 사이가. 알겠죠?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3 뭐야? 맞춰야 되는데.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 요구량을 뭐라고 부른다? 이걸 BOD라고 부른다. BOD. 그쵸?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3번. 유기물이 유입된 직후 DO가 가장 낮다. OX 뭘 것 같아? 3번 봐봐. 3번. 3번 봐.
유기물이 유입된 직후 DO가 가장 낮다. X죠? 봐봐. 유기물이 유입이 되면 이제 분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분해를 하기 시작해. 뭐 어떻게 돼? 산소를 점점 쓰겠지. 그러다 보니까 유기물이 유입되고 나서 DO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서 유입물이 한참 분해하면서 이제 좀 더 뒤쪽에 어느 순간에 DO가 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유기물이 유입된 직후에 DO가 가장 낮은 건 아니에요. 알겠죠? 4번. 유기물이 유입된 직후 BOD가 가장 높나요? 그쵸? 왜냐면 유기물이 유입된 순간에 분해할 유기물이 가장 많으니까 DO가 가장 높은 거야. 그리고 분해를 계속 하니까 이제 점점 BOD가 떨어지는 경향을 여러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점점 깨끗해지는 거야. 분해를 하면서. 나중에 물론 너무 많이 유입되면 아예 자정 능력을 상실하지만 지금은 자정이 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BOD 떨어지고 DO도 분해하면 산소를 쓰니까 떨어지고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이제 많이 유기물이 분해했기 때문에 DO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요. 이건 이제 수질이 점점 회복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분해할 유기물이 이제 많지 않다는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5번. 그래서 답이 뭐야? 이거는 뭘까? Z. 읽어봐봐요, 여러분. 읽어봐봐. Z 지점 이후에는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소비되는 산소의 양보다 많아졌다. Z 이후에. 어떻게 될까? 소비되는 것보다 공급되는 게 더 많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동그라미 많으니까 여기서 DO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이 처음에 유기물이 유입됐을 때 어떻게 BOD와 DO가 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수질 오염 공부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다 들은 사람은 이제 이 멘트를 어디다 넣을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확인 도장란 옆에다가 하트를 2개 그리세요. 여러분 알겠죠? 하트를 2개 그려서 오늘 선생님과 강의를 잘 들었다고 표기를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 마지막 현강은 10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요일날 저녁 7시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여러분과 함께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뒤에 있는 현강생들도 고생을 많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춘맨TV 천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